생성형 인공지능은 미래를 바꿀 가장 확률 높은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컨대 이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단에서의 GPU와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좋은 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부터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잘해왔으니까, 혹은 훌륭한 디램 회사였으니까, 디램 회사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앞으로도 HBM에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는 여러 단계들을 건너뛴 거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밸류체인 뒷단에 관련된 회사들도 뭐 잘 찾아보면 좋은 회사들이 있겠죠. 작년에 한미반도체라던가 뭐 HPSP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찾아보면 좋은 회사들이 있을 거고, 최근까지는 HBM만 주목을 받았으니까 특정 반도체군의 신규 투자, 장비 이쪽에 작년까지는 투자가 쏠렸다면은, 그럼 이제는 좀 전반적인 가동률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동률에 연동되는 회사가 뭐 주가가 좋을 수는 있겠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오늘의 특강을 맡은 홍진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원천이,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기업의 자기 자본의 일부를 소유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기업이 하는 일이란 주주와 관련돼서, 기업이 하는 일이란 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열심히 불려서 돈을 벌어서 이걸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아주 심플한 관계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굴리는 엔진인가, 얼마나 훌륭한 머니머신인가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지표는 ROE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ROE 좋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지만, ROE가 나쁘면은 기본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ROE가 높냐 낮냐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시장의 퀄리티를 바라볼 때 던져야 할 첫 질문이고, 한국 기업들이 ROE는 아주 낮은 편이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사이클 주식, 경기순환형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은 반도체가 불황인 상태이기 때문에 ROE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디스카운트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과거 10년 이상의 한국 기업, 한국 증시의 ROE를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경제가 커져서 성숙해져서 그러냐라고 하면은, 미국은 ROE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도 ROE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일본의 최근의 증시 상승이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밸류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실제 증시 상승에 더 많이 기여한 거는 일본 기업들의 성장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장성이 높은 ROE로 돌아와서 주주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전반적인 상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어 프로그램,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했다라는 거는 그 주가 상승의 일종의 트리거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기업들이 퀄리티, 주주를 대하는 그 퀄리티 개선이 먼저 아주 장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 자본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기업이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주주의 입장에서 좋은 기업들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 선진국으로 보더라도 웬만하면 한국보다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외 증시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은 한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업이 내 돈 받아가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나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던져야 될 핵심 질문은, 뭐 일단 ROE가 높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처음 던져야 되는 질문이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던져야 될 질문은 이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그때그때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거죠. 근데 기업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죠? 일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기업이 내놓는 제품을 내가 평소에 써볼 수 있으면 좋고, 등등등 내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 더 많을 것이냐, 미국에 더 많을 것이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실 지금은 뭐 유치한 표현이지만 세계가 굉장히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뭐 잘 모르는 어떤 뭐 제약회사나 자동차 부품 회사나 바이오 회사보다는 뭐 아마존이나 나이키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내 피부에 좀 더 와닿는 기업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유통업인데 나는 그 회사를 평소에 접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지표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회사보다는 한국에서 내가 평소에 접하는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미국 주식이 좋냐, 한국 주식이 좋냐라기보다는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회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그 기업이 한국 기업이면은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고, 미국 기업이면은 또 역시나 그 기업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냐 미국이냐는 좀 어느 정도는 부차적인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세금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을 매매하는 게 한국 거주자 입장에서는 세금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게 있긴 있죠. 만약에 전체 지수를 편입하는 인덱스 펀드를 산다라고 하면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한국 기업이 그만큼 퀄리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까 밸류업 얘기랑도 이어지는 건데, 퀄리티가 그만큼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모종의 이유로 다 같이 퀄리티가 좋아질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한국이 좋을 수도 있죠.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런 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주장은 수년, 거의 10년 넘게 계속 일각에서 제기해 오던 주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한국 증시의 수건이 이제 풀리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살짝 붙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증시는 보통은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꼴등을 했거든요. 근데 1등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가 업사이클일 때, 혹은 신흥국으로 돈이 몰려가는데 중국 증시에 투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을 때 중국에 대한 프락시로 한국을 매매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 모멘텀, 단기 수급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기업이 좀 되게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증시에서 가장 비싼 내 단어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번엔 진짜 달랐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1973년 오일 쇼크. 그 전까지 오일은 미국이 중동을 겁박해서 뭐 좀 속된 용어로 삥 뜯어서 그 선진국 국민들이 그 석유라는 소중한 재화를 아주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됐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중동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고, 중동에서 전쟁도 여러 번 있었는데 4차 중동 전쟁이 되어서야 석유 무기화, 자원 무기화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79년에 이란 혁명은 오히려 73년의 그 유가 급등이 오히려 아주 작은 이벤트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또 줬었고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유가, 석유라는 자원을 대하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거의 항구적으로 달라져 버렸잖아요. 아주 장기간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를 주는 이벤트가 가끔은 터지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말 미래를 바꿀 기술, 뭐 가장 확률 높은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컨대 이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고, 사실 기술적으로는 오픈 AI가 지금까지 내놓은 거에서 아주 진보된 건 아니에요. 사실 기존의 개별 이미지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개별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었던 기술이고, 그거를 오픈 AI 내부에서는 이미 그 소라라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이미 꽤 예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외부에 공개를 한 건데, 중요한 임팩트는 이게 너무나 직관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마디 문장을 쳐 넣었을 때 이렇게 훌륭한 퀄리티의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영상 작업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격을 줬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각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 구조라던가 산업 구조에 굉장히 큰 변화를 미칠 건데, 여기에서 크게는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작정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실업자가 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주장은 일단 아직은 좀 멀리 나간 거고,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내놓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평범한 결과물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그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데,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려고 좀만 열심히 써보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평이한 답변이거든요. 평이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분야에 경험치가 쌓인 사람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와 이런 게 나오다니 전혀 상상도 못했어 라는 그런 결과물들은 아니거든요.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평범한 수준의 결과물을 아주 빠른 시간에 짧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서 굉장히 고도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일상 작업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아주 많은 평범한 부분이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이 이제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줄어드는 몫은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그 회사의 주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임플리케이션은 뭘 하든 간에 그 밑단에서의 GPU와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AMD가 GPU를 내놓기도 했고, 인텔도 미국 입장에서 인텔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텔을 많이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팻 겔싱어 CEO도 아주 훌륭한 CEO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금만큼의 어떤 독점적인 입지는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만큼의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반도체가 나온다, 훌륭한 GPU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CUDA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약간 어느 정도 타격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보다는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훨씬 더 크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돈을 버는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어쨌거나 만약에 엔비디아의 입지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파이는 누가 먹죠? 대형 기업이 먹을 거잖아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구글 아니면은 메타라거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금 창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들, 그 회사들이 스타트업 중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이들이 투자를 해버릴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는데도 이들이 어떻게든 관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레거시에서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인공지능 쪽으로도 뭔가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앞으로의 파이를 다 먹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주식들에 우리의 익스포저가 없다라는 거는, 만약에 정말 이런 얘기들이 다 맞았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이 다 맞았고 그들이 다 먹어버렸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쪽 포지션이 없으면은 이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잘 될 거니까 이거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정말 잘 됐는데 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이슈이고 아주 장기간 영향을 미칠 이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좋은 게 맞는 건가라는 질문부터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GPU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 GPU에 함께 패키지로 들어가는 HBM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이외에도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서 서버형 D램도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로 한국이 잘 하고 있는 D램은 수혜를 얻을 거예요. 이거는 뭐 명백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GPU 자체에도 병목이 있었다가 뭐 최근에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HBM에도 병목이 있었다가 풀려가는 중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GPU에 대해서 요구하는 성능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HBM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성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쫓아가면서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을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혹은 훌륭한 D램 회사였으니까, D램 회사 전 세계 3개밖에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이 메이저 3사가 앞으로도 HBM에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여러 단계들을 건너뛴 거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전자하이닉스가 정말 투자하기 좋은 기업인가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답변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반도체 밸류체인 뒷단에 관련된 회사들도 뭐 잘 찾아보면 좋은 회사들이 있겠죠. 뭐 작년에 한미반도체라던가 뭐 HPSP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찾아보면 좋은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건 뭐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최근까지는 HBM만 주목을 받았으니까 딱 그 특정 반도체군의 신규 투자 장비 이쪽에 작년까지는 투자가 쏠렸다면은, 그럼 이제는 좀 전반적인 가동률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동률에 연동되는 회사가 뭐 주가가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이미 최근 한 3-4개월 사이에 그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에서 뭐 좀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줄어드는데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범한 작업들, 굳이 큰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노동 시간은 많이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될 건데,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런 작업물에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이것저것 막 던지다가 뭐 하나라도 얻어 걸려라 터져라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은 꽤 의외로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뭐 1인 기업들이 나서서 훌륭한 퀄리티의 제품들을 아웃풋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뭐랄까 1인 기업들의 진입을 잘 방어할 수 있는 해자라던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혹은 그들을 포섭해서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비즈니스 태도를 가진 회사라면은 꽤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1인 기업들은 당연히 아주 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길 건데,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1인 기업들, 1인 사업가, 1인 컨텐츠 제작자들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잘 되는 곳들을 지원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면은 꽤 흥미롭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